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작은 마을. 늦가을의 끝을 알리는 11월의 비가 산길을 씻어내리듯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차의 와이퍼를 한 단계 더 빠르게 켰다. 시야가 좋지 않아 헤드라이트의 빛마저 비에 가려 멀리까지 닿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 산길에는 더 이상 다른 차가 다니지 않았다. 이런 밤에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수는 서울에서 일하는 32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아버지 정호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일을 중단하고 급히 고향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지친 눈을 비비며 그녀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다.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 무언가를 비추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에 젖은路面에서 미끄러지며 차가 약간 옆으로 미끄러졌다. 겨우 차가 멈추었을 때 그녀는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앞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다. 대형견, 아마도 저먼 셰퍼드일 것이다. 젖은 털이 몸에 달라붙어 마른 몸매가 한눈에 보였다. 하지만 그 자세에는 위험이 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비켜! 지수는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돌아왔다. 그 눈빛에는 공포나 공격성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절박함과 지성일까?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다시 한번 경적을 울렸지만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뭐야, 이 개는? 그녀는 망설이다가 차문을 열고 우산도 없이 비 속으로 나갔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적셨다. 손전등을 꺼내 개를 향해 비췄다. 개는 물러서기는커녕 조금 지수에게 다가와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설마.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적 없는 산길, 거센 비, 그리고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개. 이건 마치 공포 영화의 도입부 같은 장면이었다. 하지만 개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어 지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슨 일이 있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개에게 말을 걸었다. 개는 다시 뒤를 돌아보더니 이번에는 조금 걸어가다가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의도는 명백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다. 차의 엔진은 그대로 두고 비상등을 켰다. 그리고 손전등을 꽉 쥐고 개를 따라갔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개는 산길 옆의 숲속으로 지수를 인도했다. 개의 모습은 가끔 손전등 빛에 비춰질 뿐이었다. 발밑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나무 뿌리나 돌에 넘어질 뻔하면서 지수는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건 큰 실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의 필사적인 모습에서 뭔가 긴급한 상황임을 느꼈다. 그들이 숲속을 5분쯤 걸었을 때 개가 갑자기 멈춰 서서 낮게 울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고는 숨을 들이마셨다. 거기에는 전복된 차가 있었다. 소형 승용차가 나무에 부딪혀 옆면이 크게 찌그러져 있었다. 앞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빗물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누구 있어요? 지수가 외쳤다. 그녀는 급히 차에 다가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췄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대시보드에는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개가 다시 울면서 이번에는 차에서 조금 떨어진 쪽으로 달려갔다. 지수는 바로 뒤따라가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땅에 누워 있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는 진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분명히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의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아마 골절된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남자는 약하게 눈을 뜨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개가 떠올면서 지수의 주의를 끌었다. 개는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며 지수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지수는 남자에게 곧 돌아올게요라고 말하고 개를 따라갔다. 몇 걸음 가자 큰 나무 뿌리 밑에 작은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 듯했다. 아니, 강아지가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10살 정도의 소년과 그보다 어린 아마도 6살 정도의 소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소녀는 여동생을 보호하듯 껴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도우러 왔어?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다가 걔가 지수 옆에 와서 앉자 조금 안심한 듯했다. 아빠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빠라면 저기서 찾았어. 다쳤지만 살아있어. 지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내 이름은 박지수. 너희는? 저는 민혁이에요. 이건 동생 수아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민혁아, 수아야, 이제 내 차까지 가자. 거기서 따뜻하게 하고 구급차를 부를게. 지수는 수아를 안아 올리고 민혁의 손을 잡았다. 걔는 그들 옆에 붙어 마치 보호하듯 걸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와 지수의 차로 향했다. 차에 도착하자 지수는 엔진을 켜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아이들을 뒷좌석에 앉히고 차 안에 있던 담요를 둘에게 덮어주었다. 그녀는 급히 구급차와 경찰에 연락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했다. 15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지수는 다시 남자에게 가려고 했지만 민혁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마루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 개예요. 민혁은 창밖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비 속에서 충실하게 차 옆에 서 있는 개의 모습이 있었다. 지수는 개 마루를 차에 불러들였다. 마루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으로 뛰어올라 아이들의 발밑에 누웠다. 그 모습은 안심을 주는 듯했다. 마루는 대단하구나. 지수가 말했다. 너희를 계속 지켜줬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나고 아빠가 차에서 튕겨나갔을 때 마루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아빠를 찾은 후에 마루는 도로로 나가서 누군가를 부르러 간 것 같았어요. 지수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그 똑똑한 눈과 의연한 태도. 그저 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존재였다. 마루는 영웅이네. 지수는 마루의 젖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루는 잠시 눈을 감고 처음으로 피로를 보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지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이상한 만남이 한 가족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녀는 마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는 정말 비 내리는 밤의 천사구나. 구급차는 15분 후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남자 김준호를 들것에 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녀의 차에는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마루도 함께했다. 강원도 시내의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는 바로 처치실로 옮겨졌다. 지수와 아이들 그리고 마루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수아는 이미 지수의 발에 안겨 잠들어 있었지만 민혁은 눈을 뜬 채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괜찮아?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죽어요? 지수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내 아빠는 강한 사람이고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다. 사실 준호의 상태는 그녀도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했다. 왜 산속에 있었어?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우린 서울에 살아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문안하러 강원도에 왔다가 오늘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아버지의 병상으로 급히 가는 중이었다. 이런 우연이라니. 아빠는 운전을 잘하세요. 민혁이 계속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사슴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이 끊겼지만 마루가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위로하듯 낮게 울었다. 마루는 언제부터 너희 가족이었니? 지수는 화제를 바꿨다. 민혁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마루는 3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요. 아빠가 구조견 훈련을 시켰어요. 마루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했죠. 구조견? 네. 아빠는 산악구조봉사자로 활동하세요. 마루는 실종자를 찾는데 정말 능숙해요. 지수는 마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행동이 이해가 됐다. 준호가 사고로 의식을 잃은 후 마루는 정확히 훈련받은 대로 행동한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도움을 구했다. 시간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오늘 밤은 병원에 머물 것을 알렸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밤 2시경 마침내 의사가 대기실로 나타났다. 김준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지수는 일어나서 저는 가족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는 골절과 경미한 뇌진탕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의식이 또렷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민혁에게 미소를 지었다. 들었니? 아빠는 괜찮대. 민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정말이야. 지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지수는 의사에게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오늘 밤 어떻게 하나요? 친척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지수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지? 여기 친척 있니?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있어요. 지수는 결심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요. 의사는 조금 놀란 듯 지수를 바라보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지수는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아이들과 마루를 데리고 근처 호텔로 향했다. 다행히 그 호텔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샤워를 시키고 호텔 가운을 입혔다. 그녀도 서둘러 샤워를 하고 몸을 따뜻하게 했다. 마루도 큰 수건으로 닦아주자 순순히 방 구석에 누웠다. 아이들은 곧 피로에 지쳐 침대에서 잠들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이 기이한 하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 옆에 마루가 조용히 다가왔다. 지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정말 특별한 개구나 라고 속삭였다. 마루는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핥고 아이들이 자는 침대 앞에 누웠다. 수호자 같은 자세였다. 지수도 곧 졸음에 사로잡혀 소파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 신기한 만남과 한 마리 개의 용맹함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이들의 작은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와 밤사이 폭풍이 지나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안녕, 지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민혁과 수아는 지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나 마루와 조용히 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혁이 인사했다. 그의 표정은 전날 밤보다 밝고 안심한 듯 보였다. 배고프지 않니? 아침 먹을까? 지수가 제안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룸서비스로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그 사이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 씨는 안정적입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점차 회복 중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지수는 안심했다. 오늘 아이들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점심 무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가 도착하자 4명, 지수, 민혁, 수아, 그리고 마루 모두 조용히 식사를 했다. 호텔에서 개 전용 식사도 준비해 주었다. 식사 후 지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야. 오늘 오후에 만나러 가자.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응, 물론이지.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 전에 새 옷을 사러 가야겠다. 어제 옷은 아직 젖어 있으니까. 지수는 아이들을 근처 쇼핑몰로 데려가 필요한 의류를 구입했다. 마루는 차에서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자주 창문을 보며 마루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쇼핑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자 마루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 모습은 전날 밤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평범한 애정 넘치는 가족계처럼 보였다. 마루, 착한 아이구나. 지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는 기쁜 듯 지수의 손을 핥았다. 오후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다. 마루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어 차에서 기다려야 했다. 준호는 흰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자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민혁과 수아가 기쁨의 목소리를 냈다. 준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민혁아, 수아야. 아이들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준호의 다치지 않은 왼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괜찮아요. 민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짓다가 방 안에 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당신은? 지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했다. 박지수입니다. 어젯밤 산길에서 마루를 만났어요.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마루가 당신을... 네, 마루가 없었다면 저는 당신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지수는 설명했다. 마루가 도로로 나와 제 차를 세우고 당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루는 어디 있나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에는 들어올 수 없어서요. 준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마루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지수에게 말했다. 아이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준호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직 약해서 오래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리사가 들어와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수와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김 씨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완전히 좋아지려면 최소한 일주일의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지수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빠 만나서 좋았지? 좀 안심이 되니?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기 내 고향집이 가까이 있어. 거기서 지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마루도 함께야. 차로 돌아오자 마루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다. 지수는 아이들과 마루를 태우고 고향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놀랐지만 물론 모두 환영이야 라고 말했다. 지수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민혁과 수아는 마루에게 기대어 안심한 표정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 이상한 만남이 그녀의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수의 고향집은 강원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2층짜리 전통적인 한옥이었고 작은 정원에는 계절꽃들이 피어 있었다. 차가 도착하자 지수의 아버지 정호가 현관으로 나왔다. 70세가 넘은 정호는 최근까지 입원해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지수야, 무사했구나. 정호는 딸을 안아주었다. 네, 아버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안심했다. 정호는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과 마루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구나. 지수는 민혁과 수아를 정호에게 소개하고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정호는 이해를 보이며 힘들었겠구나. 자, 들어가자고 말했다. 집안은 지수가 어릴 때와 변함없이 따뜻한 분위기였다. 민혁과 수아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정호의 따뜻한 인품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마루도 새로운 환경을 경계하다가 곧 안정을 찾고 현관 근처 매트 위에 누웠다. 자, 배고프지?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정우가 만든 된장국과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 중 정우는 아이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며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다. 서울은 어떤 곳이니? 민혁은 입안에 음식을 삼키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구나. 좋은 곳이로구나. 정우는 미소 지었다. 여기도 좋아. 이제 곧 봄이라 점점 따뜻해질 거야. 식사 후 지수는 아이들에게 집안을 안내했다. 여기가 내가 어릴 때 쓰던 방이야. 그녀는 2층에 한 방을 열었다. 너희들이 여기서 자도 좋아. 방은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심플한 한국식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고 온돌의 따뜻함이 기분 좋았다. 정말 예쁜 방이에요.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짐을 두고 좀 쉬자고 말했다. 그날 밤 지수가 아이들을 재운 후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구나. 정우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계획에 이끌려 인명 구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루는 놀라운 개구나. 정우는 마루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루는 조용히 난로 근처에서 자고 있었다. 영리하고 추우시라고. 민혁이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산악구조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마루는 구조견이라고 해요. 지수가 설명했다. 정우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로로 나가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거로군.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다른 길로 갔다면, 만약 마루가 다른 차를 세웠다면 운명이란 거겠지.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예전부터 그런 걸 믿으셨죠? 정우는 미소 지었다.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인 일들이 많단다. 지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고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에는 우연한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은 그녀의 관점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런데 김 씨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 힘들지 않겠니?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우는 딸의 결심을 보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넌 언제나 강한 아이였어. 어머니를 닮았구나. 지수의 어머니 미경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지역 봉사 활동에 열심이었고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 지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바쁜 일을 핑계로 그런 활동에서 멀어져 있었다. 어머니라면 분명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틀림없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라면 아이들과 마루를 보자마자 가족처럼 대했을 거야. 지수는 마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났는데도 뭔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게 운명인가 봐요. 지수가 다시 말했다. 그날 밤 지수는 예전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평온했고 내일에 대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준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전날보다 대화가 가능해져 있었다. 그는 지수와 아이들을 보고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 준호가 지수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천만에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마루가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루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는 잘 지내요. 오늘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준호는 안심한 듯 보였다. 마루는 정말 특별한 개더군요.
구조견이라고 들었어요. 지수가 말했다. 준호는 놀란 듯 지수를 바라보았다. 민혁이가 말했군요. 민혁은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자랑이니까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마루는 내 파트너야. 지금까지 많은 생명을 구했지. 이번에는 우리 생명을 구했지만. 지수는 흥미롭게 들었다. 어떻게 마루를 만나게 되셨나요? 준호는 침대에서 조금 자세를 바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산악구조대 훈련 중에 산장 근처에서 길을 잃은 마루를 발견했어요. 아마 이전 주인에게 버려진 것 같았어요. 마루는 매우 영리해서 금방 훈련에 적응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준호의 표정은 생생해졌다. 그는 마루와의 추억과 구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들도 때때로 대화에 끼어들어 마루의 용감한 모습이나 장난기 많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지수는 이 가족의 유대감의 강함을 느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지지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의 중심에는 마루가 있었다. 다음번엔 마루도 데려와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다. 마루를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지수가 말했다. 내일 병원 정원에서 마루와 만날 수 있게 해볼게요. 준호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요? 병원을 나와 지수와 아이들은 차로 돌아가 마루를 만났다. 마루는 그들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했다. 마루,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했어. 민혁이 마루에게 말했다. 내일 만날 수 있대. 마루는 이해한 듯 민혁을 바라보고 작게 울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려갔다. 봄 햇살이 따스했고 나무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마루도 함께였고 목줄을 메고 걸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별로 없어. 지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강원도에는 공원이 많아요. 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놀기 어려워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렇겠구나. 여기도 겨울엔 눈이 많이 와. 하지만 지금은 봄이니까 즐길 수 있어. 그들은 공원 잔디밭에서 간단한 피크닉을 했고 마루는 근처에서 누워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루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마루는 저먼 셰퍼드인가요? 지수가 민혁에게 물었다. 네, 순종이에요. 민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경찰견이나 구조견이 되는 종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명령을 금방 익혀요. 아빠가 마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루는 너무 말랐고 약했어요. 민혁은 계속했다. 아빠가 음식을 주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함께 지냈어요. 지수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평온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때때로 아이들을 확인하듯 얼굴을 돌렸다. 그 모습은 위험 있고 동시에 자애로움이 가득했다. 마루는 정말 특별한 개구나. 지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루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저녁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정호는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땠니? 아버지는 괜찮으셨니? 정호가 물었다. 네,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민혁이 대답했다. 그거 다행이구나. 정호는 안심한 듯 말했다. 자, 저녁 준비를 하자. 도와줄래? 아이들은 기쁘게 정호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지수는 아버지와 아이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서 마치 손자들처럼 대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둘러싸고 식탁에 앉았다. 대화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마루도 그들 가까이에 앉아 가끔 민혁에게서 작은 간식을 받고 있었다. 식사 후 지수는 아이들에게 목욕을 권했다. 그녀가 욕실을 준비하는 동안 민혁과 수아는 정호에게 바둑의 기본 규칙을 배우고 있었다. 마루는 그들의 발밑에서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목욕을 마친 아이들은 곧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들을 방으로 데려가 이불에 눕혔다. 박씨.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이들 옆에 앉아 옛날 옛적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이들의 눈은 점차 무거워졌고 마침내 둘 다 깊은 잠에 빠졌다. 지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며시 이불을 정리했다. 방을 나가려는 순간 지수는 마루가 조용히 들어와 아이들 곁에 눕는 것을 보았다. 마루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아이들에게 기대었다. 지수는 그 모습에 감동하며 조용히 방을 나섰다. 아이들이 잤니? 정우가 거실에서 물었다. 네, 수아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정우는 그리움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미경은 훌륭한 어머니였지. 너도 언젠가 분명 좋은 어머니가 될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뤄왔다. 하지만 이 이틀 동안 그녀 안에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지수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준호가 마루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병원 정원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기쁘게 아이들에게 알리고 셋과 마루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정원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호는 휠체어에 태워져 정원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에는 활력이 돌아오고 있었다. 마루는 준호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울기 시작했다. 지수가 줄을 풀자 마루는 곧장 준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준호의 부상을 감지한 듯 마루는 달려들지 않고 대신 조용히 준호의 팔에 코를 비었다. 준호는 감동으로 목소리를 떨며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마루야. 마루는 이해한 듯 조용히 준호의 발 밑에 앉았다. 그 모습은 충실한 친구이자 동시에 자랑스러운 전사 같았다. 박씨,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준호가 지수에게 물었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와도 잘 지내고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 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도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수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려 학교는? 숙제는? 하고 물었다. 민혁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 되었다. 아, 그래 숙제.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봄방학이라 잊었나 보구나. 하지만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지수는 놀라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숙제가 있어? 민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학습지하고 독서 감상문이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자. 준호는 감사의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또 귀찮은 일을. 아니에요. 전혀요. 지수는 손을 흔들었다. 저도 어릴 때 숙제를 자주 잊곤 했어요. 어머니께 혼나면서 봄방학 마지막 날에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계속했다. 준호는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씨는 산악구조 봉사자로 활동하신다면서요? 지수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본업은 건축가인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산악구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해서. 그렇군요. 지수는 관심을 보였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와 산에 다녔어요. 하지만 서울로 나간 후로는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어졌네요. 준호는 지수를 바라보며 괜찮으시다면 퇴원 후에 함께 근처 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하이킹 코스가 있어요. 라고 제안했다. 지수는 약간 놀랐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런데
그는 말을 찾는 듯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아이들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네요. 지수는 조금 긴장했다. 확실히 그녀는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다. 제가 물어봐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이들의 어머니, 제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병으로요? 네. 지수는 슬픔을 느꼈다.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루와 놀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수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겨우 4살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준호의 강인함에 감동받았다. 그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그것은 보통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저도 5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알렸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준호는 이해의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박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수아는 특히 여성의 존재를 그리워